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3월 4일 월요일 실리콘밸리 저녁 뉴스입니다. 즐거운 주말 되셨으리라 믿습니다. 비교적 오늘 흐린 날씨였습니다. 오늘 밤 기온은 48도, 섭씨로는 9도이고 내일은 비 소식 예보되어 있습니다. 내일 예상 최고 기온은 59도, 섭씨로는 15도, 최저 기온은 54도, 섭씨로는 12도입니다. 이번 주도 비가 오락가락하는 날씨 보이겠습니다. 계속해서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첫 소식입니다. 엘라베마와 조지아주에서 토네이도가 잇따라 발생해 20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로이터, AP통신과 CNN 등은 어제 오후 토네이도가 엘라베마주 동남부 리 카운티를 덮쳐 적어도 23명이 사망하고 수십 명이 다쳤다고 보도했습니다. 사망자 중 적어도 12명은 엘라베마주 오페디카 남쪽 5-6마일 지역에서 숨졌으며 어린이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부에 쏟아진 폭설로 반려견과 함께 차량에 갇혀있던 남성이 실종 5일 만에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어제 CNN은 오레건주 벤드 더 슈츠 카운티 보안관이 폭설로 인해 5일간 차량에 갇혀있던 제레미 테일러와 그의 반려견 엘리를 무사히 구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테일러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것은 24일, 경찰은 3일 뒤인 27일 그의 실종 소식을 공개하고 목격자를 수배했습니다. 이틀 뒤 한 설상차 운전자가 테일러의 차량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고 그는 기적처럼 구조됐습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테일러가 잠시 잠이 든 사이에 폭설이 내렸고 그가 차량 밖으로 나오려 했을 때는 이미 너무 눈이 많이 쌓여 차량으로는 이동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그는 걸어서 귀가를 시도했으나 이 역시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동을 포기한 그는 다시 차량으로 돌아와 5일간 타코 과자 소스만 먹으며 구조를 기다렸습니다. 테일러는 추위를 피하기 위해 차의 시동을 가끔씩 키며 견뎠다고 전했습니다. 100년 전 선조들의 뜨거웠던 함성이 북가주 한인사회에 울려 퍼졌습니다. 일제강점에 맞서 한반도 민초들이 일제에 들고 일어선 그날의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며 3일 만세운동의 얼과 정신을 기렸습니다. 이를 샌프란시스코 주최로 열린 기념식에서 박준영 샌프란시스코 총영사는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은 한국 근현대사에서 매우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라면서 그 정신의 기원이 샌프란시스코 지역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정신을 근간으로 동포사회가 화합하고 후세에게 뿌리의식을 고양시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애플이 산타클라라와 써니베일 지역 직원 190명을 해고할 예정입니다. 이 사실은 애플사가 캘리포니아 노동부에 제출한 보고서에 나타났습니다. 이번 해고 대상은 프로젝트 타이탄이라고 불리는 자율주행차 부서로 알려졌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해고되는 직원은 대부분 엔지니어들이며 해고 날짜는 4월 16일입니다. 애플의 산타클라라와 써니베일 지사 확장은 2004년에 이루어졌고 그때 애플의 자율주행차 부서가 가동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해고는 애플의 아이폰 판매가 줄어들면서 2018년 마지막 3개월 사이에 회사 매출이 15% 감소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의 경기 침체 역시 애플의 매출 감소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갑작스럽게 아이폰 매출이 줄어든 것이 자율주행차 부문 직원들을 해고시키는 원인이 됐다고 링크스 에퀴티 스트레티지는 분석했습니다. 오로빌 저수지는 캘리포니아에서 유일하게 아직 평균 저수량 이하를 유지하고 있는 저수지이지만 기상 상태에 따라 보수공사 후 최초로 물을 방류하게 될 수도 있다고 캘리포니아 수자원국이 밝혔습니다. 수자원국 관계자는 만일 계속 비가 내려 저수량이 급격히 늘어난다면 댐 공사 후 처음으로 물을 방류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에린 멜론 수자원국 부국장은 현재 오로빌 저수지 저수량은 55%로 평균 저수량의 80% 정도 수준이지만 만일 폭우가 쏟아져 물 유입량이 급격히 늘어나면 물을 방류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세계 최대 전기차 업체인 테슬라의 자율주행 보조 시스템인 오토파일럿을 장착한 자동차가 지난해 수차례 추돌 사고를 낸 데 이어 운전자까지 사망하는 사고를 또 일으키자 미국 당국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테슬라의 보급형인 세단 모델 3은 지난 1일 오전 플로리다주 델레이비치에서 고속도로에 진입하려 좌회전하던 세미 트레일러를 들이받았다고
로이터, AP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현지 경찰의 사고 조사에 따르면 테슬라 차량은 충돌에 이어 트레일러 밑을 지나가며 지붕이 찢겨 나간 뒤 0.3마일, 약 480m를 더 가서 멈춰 섰으며 운전자인 50세 남성은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다만 보고서에는 사고 당시 오토파일럿 모드가 켜져 있었는지와 자동 긴급 브레이크가 작동하고 있었는지는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테슬라는 이날 애도를 표하는 성명을 내고 관계 당국과 협조하기 위해 연락을 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3월 캘리포니아주 세크라멘토에서 휴대전화에서 새나온 불빛을 권총으로 오인해 비무장 흑인 청년을 사살한 경찰관 2명에게 검찰이 정당방위를 인정했습니다. 지난 2일 AP통신 및 폭스뉴스에 따르면 세크라멘토 지방검찰청 마리 슈퍼트 검사는 흑인 청년 스테폰 클락을 사살한 혐의로 조사를 받아온 경찰관 테런스 메르카달, 자레드 로비넷에 대해 합법적으로 무력을 사용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슈퍼트 검사는 61쪽 분량 보고서에서 이들 경찰관에게는 죽음 또는 신체 손상에 임박한 위협을 느낄 만한 합리적인 믿음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으로 일어난 비극을 축소하려는 것이 아니며 공동체 내부에 분노가 있다는 점도 무시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사건은 작년 3월 18일 세크라멘토 주택가에서 벌어졌습니다. 산호제 다운타운의 경기 발전을 위해 산호제 공항 근처와 다운타운의 건축 고도 제한 완화 표결이 연기됐습니다. 일부에서 완화 반대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입니다. 연방항공청은 이미 비행기가 이착륙할 때 필요한 공간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그 가이드라인에는 긴급 상황, 예를 들어 비행기 엔진에 새가 빨려 들어가 엔진이 멈췄을 경우 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네타 산호제 국제공항은 다운타운에서 불과 4마일 거리라 거리의 사람들은 비행기가 이착륙할 때 비행기 창에 승객까지 볼 수 있을 정도입니다. 2007년 산호제시는 건축고도 제한 완화 의견을 제시했는데 당시는 항공사들의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그 후 다시 논의가 제기돼 항공사들은 물론 항공 관계자들과도 의견 조율이 이루어져 건물을 높여도 항공기 운항에 안전하다는 의견이 제시된 상태입니다. 원래 26일 시의회에서 표결 예정이었지만 다시 반대의 의견이 나오면서 표결이 연기됐습니다. 아서 노블 목사의 일가가 소장해온 조선 말기부터 해방 직후의 한국 모습을 담은 사진전이 1일 개막해 관객들의 감동을 자아냈습니다. 3.1운동 100주년 기념 특별 전시로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에서 열린 사진전에는 많은 한인들뿐 아니라 사진을 기증한 노블 목사의 세 손녀인 앨런과 패트리시아, 조이스 여사가 직접 찾아 행사의 의의를 더했습니다. 약 90여 점이 전시된 이번 사진전에는 1900년대 초중반 한국의 다양한 풍경과 노블 목사 부부가 찍은 당시 선교 및 학교 활동 등의 모습이 생생히 담겨 있습니다. 또 고종 황제와 이승만 전 대통령, 김구 선생 등 주요 독립운동지사들의 모습이 담긴 귀중한 사료들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전시는 3월 31일까지 진행되며 4월 11일부터는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한 독립운동 당시 유물 전시회가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민간 우주 탐사 기업 스페이스X가 항공우주국의 의뢰로 국제우주정거장을 향해 마네킹을 태운 유인 캡슐을 시험 발사했습니다. 스페이스X는 플로리다주 케이프 커네버럴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사상 첫 유인 캡슐인 크루 드래곤을 탑재한 펠컨 9 로켓을 발사했습니다. 스페이스X와 항공우주국은 발사 후 약 10분 만에 캡슐이 로켓에서 성공적으로 분리됐다고 확인했습니다. 캡슐은 27시간 우주 비행 후 국제우주정거장에 도킹하고 8일 국제우주정거장에서 연구 샘플을 전달받아 탑재한 뒤 지구로 귀환할 예정입니다. 캡슐은 유인 캡슐이지만 이번에는 최종 점검 차원에서 우주인이 타지 않고 인간과 같은 형태의 마네킹인 리플리가 탑승했습니다. 항공우주국은 이번 시험 발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5, 6월쯤 발사 과정에서 위험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비상 탈출 시스템을 시험하는 과정을 진행하고 7, 8월쯤 실제 유인 우주비행에 나설 계획입니다. 17살 때 살인을 저질러 미시간주 법원으로부터 가석방 없는 절대적 종신형을 선고받고
56년 이상 복역한 70대 남성이 재심을 통해 자유의 몸이 됐습니다. 이를 언론들은 미시간주 최장 기수인 쉘드리 탑이 전날 석방됐다며 그가 수감된 1962년 당시 미국 대통령은 존 F 케네디였다고 전했습니다. 2016년 뇌졸중으로 쓰러져 후유증을 앓고 있는 그는 수감 기간 옥바라지를 해준 가족과 함께 지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탑은 1962년 미시간주 오클랜드 카운티의 가정집에 침입해 흉기를 들고 집안을 뒤지다가 주인 찰스 데이비스가 나타나자 몸싸움 끝에 살해했습니다. 그는 데이비스의 차를 타고 도주한 지 2주 만에 시카고에서 체포돼 법원에서 사면 가석방 없는 절대적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는 1987년과 2008년 인권단체의 도움을 받아 사면 청원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탑의 운명을 바꿔놓은 것은 2012년 연방대법원의 판결입니다. 연방대법원은 아무리 살인범이라 하더라도 미성년자에게 가석방 기회조차 없는 절대적 종신형을 선고하는 것은 잔인하고 비정상적인 처벌이라며 위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어 2016년 이 판결이 소급 적용될 수 있어야 한다고 권고, 탑에게도 석방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지난달 26일 열린 재심에서 검찰은 가석방 없는 종신형 유지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제임스 알렉산더 판사는 탑에게 징역 40년에서 60년을 선고하고 교정당국으로부터 모범수로 인정받은 점을 감안해 10년 감형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이미 56년 이상 복역한 탑은 석방 자격을 얻었습니다. 국세청이 세금 고액 체납자들의 해외여행을 막겠다며 경고장을 던졌습니다. ABC 방송 등에 따르면 IRS는 5만 2천 달러 이상 세금 체납자의 여권 발급을 제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상반기에만 36만 2천 명이 이에 해당됩니다. 앞서 IRS는 지난해 2월부터 미국 지상교통 개선법을 시행한 바 있는데 IRS가 고액의 체납 세금이 있는 납세자의 명단을 국무부에 고지하도록 의무화한다는 내용입니다. 국무부는 이 명단에 올라있는 사람들에 대해 여권 발급이나 갱신을 불허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도 말소시킬 수 있습니다. 단 재정이 어려워 파산했거나 세금 사기를 당한 경우 또는 자연재해 피해를 입은 세금 체납자는 여권 제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고액 세금 체납자들은 밀린 세금을 완납할 시 30일 이내 여권 제재 대상에서 해제될 수 있습니다. 체납 세금이 있는 납세자는 구사요구 양식을 이용해 IRS에 분할 납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여권 제재 대상 고액 체납자 확인은 전국 여권정보센터 전화번호 1877-487-2778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일주일째 지속되고 있는 오클랜드 교사 파업에 샌프란시스코와 버클리 등 베이지역 각지의 교사들이 동참해 연대 시위 행진을 펼쳤습니다. 샌프란시스코 게이트의 보도에 따르면 샌프란시스코와 버클리, 샌 로렌조, 알바니 등 베이지역 곳곳의 교사 100여 명이 28일 오클랜드 교사 파업 피켓 라인에 동참했습니다. 이들은 오클랜드 교사들과 결속해 향후 3년간 12% 임금 인상과 수업 규모 축소 등 더 나은 교사들의 근무 환경 조성을 주장했습니다. 오클랜드 노조와 교육부는 전날 밤 한 차례 협상을 재개했습니다. 이날 교육부는 3년간 7% 임금 인상과 1.5% 보너스 지급을 각각 8%와 2% 보너스 지급으로 수정 제한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오클랜드 교육부는 같은 날 오후 교육 예산 2,100만여 달러 삭감을 놓고 표결하라 했으나 시위대의 소란으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대통령 예비선거가 1년 뒤인 내년 2020년 3월 3일에 치러지게 됩니다. 이는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전 주지사가 지난 2017년 대선 때마다 6월에 진행되는 예비선거를 올해부터는 3월로 앞당겨 치르는 법안인 SB 568에 서명했기 때문입니다. 법안이 최종 시행되기 전에 캘리포니아주는 유권자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대선 예비선거가 다른 주에 비해 늦게 치러져 별다른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높았었습니다. 이에 따라 캘리포니아주는 3월 3일부터 정확히 1년 뒤인 2020년 3월 3일에 대통령 예비선거가 치러진다고 다시 한번 알렸습니다. 우편투표를 신청한 유권자는 오는 2020년 2월 3일부터 투표 용지를 받게 됩니다.
연방의회 다수당이 되면 이민개혁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공약했던 민주당 지도부가 새로운 드림 법안을 본격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이끄는 민주당 하원 지도부는 새로운 드림 법안에 HR 6번을 부여하고 오는 12일 공식 상정해 공약대로 드리머 보호 법안부터 추진하는 캠페인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드림 법안은 다카 추방 유예 정책의 수혜자들인 드리머 80만 명은 물론 잠재적 후보까지 합하면 최소한 180만 내지 많게는 300만 명까지 합법 신분을 부여한 후 영주권과 시민권까지 허용하게 됩니다. 다만 독자적인 드림 법안만 추진해 성사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대신 드리머 보호 법안과 국경장벽 예산을 포함하는 국경 안전 강화 조치나 다른 이민 개혁안과 통합해 이민 빅딜을 시도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의 불법 이민자 아동 격리 조처로 아이들과 헤어진 채 추방됐던 중미 출신 불법 이민자들이 아이들을 다시 만나고자 미국 입국을 시도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일 보도했습니다. 50여 명의 중미 출신 이민자들은 이날 멕시코의 멕시칼리에서 국경을 넘어 캘리포니아주 캘렉시코로 갔으며 이곳에서 세관 및 국경 경비 책임자를 면담했습니다. 이들은 헤어진 자녀와의 재회 및 피난처 제공 등을 요구했지만 관세 국경보호국 요원들은 이들을 제지했습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하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2016년 대선 캠프와 러시아 간 공모 가능성을 비롯한 각종 의혹을 파헤치기 위한 본격적인 조사를 공식화했습니다. 하원 법사위는 이날 백악관과 법무부, 연방수사국 FBI, 트럼프 오거나이제이션, 트럼프 재단 및 개인 수십 명 등 총 81개 대상의 서한을 보내 조사에 필요한 문서를 제출할 것을 공식 요청했다고 AP통신과 로이터 통신 등이 전했습니다. CNN에 따르면 자료 제출 대상에는 트럼프 대선 캠프와 트럼프 기업 집단 관계자, 백악관과 행정부의 전 현직 참모진 등이 두루 포함됐습니다. 주된 조사 대상은 특검 수사방해, 대선 과정의 비위 의혹 등이 될 전망입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로 빈손 귀국한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 문제로 다시 한번 사면 초가에 빠졌습니다. 가장 큰 악재는 20개월 넘게 수사가 진행된 뮬러 특검 보고서입니다. 뮬러 특검이 곧 법무장관에게 제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보고서에 자신의 러시아 내통 의혹 상세히 규명될 경우 상당한 정치적 타격이 올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 보고서는 지난주 법무장관에게 제출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2차 북미 정상회담으로 미국을 비우는 시기 이미 고려됐는지 실제 제출되지는 않았습니다. 언론들은 조만간 제출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그의 옛 개인 변호사 마이클 코어는 지난달 28일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는 와중에 하원 청문회에 참석해 러시아의 미 대선 개입 의혹, 트럼프 대통령과 성매매를 맺은 여성들에게 입막음용 돈을 지불한 의혹 등에 대해 폭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악재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러시아 스캔들로 민주당으로부터 집중 포화를 받고 있을 뿐 아니라 핵심 공약인 국경장벽 건설 계획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경장벽 건설을 위해 강행한 국가 비상사태를 막겠다는 결의안은 하원의 문턱을 넘은 데 이어 자칫하면 상원에게도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원은 공화당이 우세하지만 이탈표가 발생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습니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미국이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요구사항을 담은 빅딜 문서를 북한 측에 전했다고 공개했습니다. 볼턴 보좌관은 폭스뉴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핵과 생화학 무기, 탄도미사일의 포기를 김정은 위원장에게 요구하며 하나는 한글, 하나는 영어로 된 문서 2개를 건넸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문서는 미국이 말하는 비핵화 요구사항과 그에 대한 대가로 북한이 가질 수 있는 경제적 미래 청사진을 제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볼턴 보좌관은 CBS 방송 프로그램에도 출연해 미국이 원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문서 속에서 제시한 대로 광범위하게 정의된 비핵화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빅딜을 설득하려 했지만 북측은 이를 받아들일 의사가 없어 합의가 무산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미 국익이 보호됐다는 점에서 이번 회담이 실패한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낙관하며 북한과 대화를 이어갈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 군사훈련을 원치 않는 것은 돌려받지 못하는 수억 달러를 아끼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트위터에서 자신이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의 입장이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과의 긴장을 줄이는 것도 좋은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2차 북미 정상회담 합의가 무산된 뒤 한미가 키리졸브 연습과 독수리 훈련을 종료하기로 한 데 대해 북한으로부터 얻어낸 것 없는 양보라는 비판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됩니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CNN 인터뷰에서 한미연합훈련 종료는 새로운 것이 아니고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이후 군사훈련에 대해 내린 결정이 계속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훈련 종료의 이유로 막대한 비용을 내세운 만큼 한국의 방위비 추가 부담을 압박할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와 한미연합군 사령부는 키리졸브 연습을 대체한 새 연합지휘소 연습인 동맹연습을 시작합니다. 오는 12일까지 7일간 시행하는 한미훈련은 올해 첫 연합훈련이란 차원에서 19-1 동맹연습으로도 부르기로 했습니다. 동맹연습에는 한국 측에서는 국방부와 합참, 그리고 육해공군 작전사령부, 국방부 직할 합동부대가, 그리고 미 측에서는 연합사령부와 주한미군 사령부, 태평양 사령부 등이 각각 참가합니다. 기존 KR 연습보다 참가 병력이 대폭 줄고 훈련 시나리오도 2부 반격 연습을 생략하는 등 축소, 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미는 이 훈련에 참가하는 병력 규모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미국민들은 2020년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보다 민주당 후보에게 더 많이 투표할 것이란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과 NBC 방송 공동 여론조사에서 2020년 대선과 관련해 응답자의 41%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48%는 민주당 후보에게 투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내년 대선 공화당 예비선거 투표 의사를 밝힌 응답자 중 37%는 재선에 나설 트럼프 대통령 대신 다른 공화당 후보가 도전하기를 희망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은 46%로 지난 1월 조사 때보다 3%포인트 올랐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24일에서 27일까지 미국민 9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27%포인트입니다. 국제 소식입니다. 베네수엘라 임시대통령을 자처한 후안 과이도 국회의장이 오늘 니콜라스 마두로 정권의 체포 위협에도 남미 순방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과이도 의장은 이날 정오쯤 지지자들의 환영 속에 수도 카라카스 인근에 있는 마이케티아 국제공항에 도착했다고 로이터 AP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과이도 의장은 귀국 후 축제 연휴 기간인 4일에서 5일에 진행될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 퇴진 등을 요구하는 반정부 시위를 이끌 계획입니다. 이날 오전 야권 지지자들은 카라카스의 라스 메르세데스 지구에 모여 과이도 의장의 귀국과 집회 참석을 기다렸습니다. 과이도 의장은 도착 이후 카라카스 시내에서 열린 집회에 참석해 오는 9일 반정부 시위에 나서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나이지리아 남부 넴베 송유관에서 현지 시각 1일 원유가 유출된 뒤 폭발 사고가 나 50여 명의 생사가 불분명하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사고는 나이지리아 남부 유전지대인 니제르 델타 지역의 바엘샤 주에서 발생했습니다. 실종자들은 유출된 원유를 가지려고 몰려든 민간인으로 추정됩니다. 수출항으로 원유를 운반하는 이 송유관은 이탈리아 아지프, 나이지리아 오한도, 쉘 석유 회사가 공동 소유하고 나이지리아 아이테오 그룹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에서 최근 소수인종을 겨냥한 적대감이 고조되고 있다는 우려 속에 이탈리아 제2도시인 밀라노에서 대규모 인종차별 반대 집회가 열렸습니다. 현지 시각 2일 오후 두오모 광장 등 밀라노 시내 곳곳에서 시민단체 주도로 열린 집회에는 주세페 살라 밀라노 시장을 비롯해 20만 명의 인파가 집결했습니다. 참가자들은 현 정부의 강경 난민 정책이 인종차별을 부추긴다고 주장하면서 이탈리아 우선주의가 아니라 사람이 중심이 되는 정책이 나라를 이끌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탈리아 정보기관은 최근 의회 보고를 통해 5월 유럽 의회 선거를 앞두고 소수 집단에 대한 공격이 늘어날 수 있다며
인종차별과 외국인 혐오를 올해 자국이 직면한 위협 중 하나로 꼽았습니다. 미국이 이스라엘에 처음으로 사드를 배치했다고 하레츠 등 이스라엘 언론과 AFP 통신이 4일 전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 관리들은 이날 이스라엘에서 합동 군사훈련을 시작하면서 미국의 첨단 사드 포대를 잠정적으로 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양국이 정기적으로 군사훈련을 함께하고 있지만 이스라엘에 사드를 투입하기는 처음입니다. 사드는 중단거리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미국, 한국 등 일부 국가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캐나다 퀘벡주에서 세계 담배 회사를 상대로 거액의 배상을 요구한 집단소송 원고 측이 항소심도 승리했습니다. 퀘벡주 항소법원은 1일 흡연자 10만여 명이 임페리얼, 로스만스 벤슨 앤 헤지스, JTI, 맥도널드 등 3개의 담배 회사를 상대로 낸 집단소송에서 150억 캐나다 달러, 약 12조 8천억 원을 배상토록 한 원심을 인정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캐나다 통신 등이 전했습니다. 앞서 지난 2015년 6월 퀘벡주 고등법원은 흡연으로 인해 질병을 앓거나 니코틴에 중독된 흡연자들의 피해를 인정하고 담배 3사가 배상할 것을 명령했으나 담배 회사들은 항소했습니다. 이 소송은 캐나다 사법사상 최대 규모의 집단 소송입니다. 항소법원은 이날 흡연자들이 담배사의 내부 분석과는 달리 담배와 관련된 위험을 알지 못했거나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지난 2016년 시작된 항소심은 그동안 76명의 증인과 담배 회사의 내부 문건을 포함한 4만 3천 건의 문서 증거를 심리해 이렇게 결론지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무역 협상 타결을 위한 최종 단계에 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어제 중국은 농산물과 화학제품, 자동차 등 미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나 무역 제한 조치를 낮추는 것을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 역시 지난해 중국산 제품에 부과한 관세 가운데 전부는 아니더라도 상당 부분을 처리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따라서 미중 협상이 오는 27일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미중 정상회담에서 정식 합의가 이뤄질 수 있는 정도까지 진전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합의안의 일환으로 중국은 자동차 벤처기업에 대한 외국 기업의 투자 제한 해소 일정을 앞당기고 수입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현행 15%에서 더 낮추는 것을 포함해 미국산 제품 구매 확대를 약속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중국의 18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천연가스 구매안도 합의안 가운데 하나라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설명했습니다. 올해 전 세계에서 10억 달러 이상 자산을 소유한 억만장자 가운데 한국인 36명이 이름을 올리며 세계 14위를 차지했습니다. 중국판 포브스인 후룬이 발표한 2019년 세계 갑부 순위에 따르면 올해 1월 31일 기준으로 10억 달러 이상의 자산을 가진 전 세계 갑부 2,470명 가운데 한국인은 36명으로 지난해보다 3명 늘었습니다. 갑부 수를 기준으로 한 국가별 순위에서 한국은 지난해 15위에서 올해 14위로 한 계단 상승했습니다. 한국인 중에선 자산 160억 달러를 보유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세계 66위로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6억 달러 자산으로 184위,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은 85억 달러로 189위를 차지하며 그 뒤를 이었습니다. 올해 한국인 6명이 세계 부호 명단에 새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방준혁 넷마블 의장과 김정주 NXC 대표의 부인인 유정현 NXC 감사가 각각 자산 22억 달러를 기록하며 나란히 1164위에 새로 올랐습니다. 이 외에도 구광모 LG그룹 회장, 최기원 SK행복나눔재단 이사장,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 구본준 LG 부회장이 새로 명단에 등재됐습니다. 한편 조양래 한국타이어 월드와이드 회장과 조창걸 한샘명예회장, 고 구본무 전 LG그룹 회장은 작년에는 갑부 명단에 올랐으나 올해는 제외됐습니다. 올해 전 세계 갑부 수는 2,470명으로 작년보다 224명 줄었는데 국가별로는 중국 갑부 수가 가장 많이 감소했습니다. 미국의 경우 1년 전보다 갑부가 13명 늘어난 584명이었지만 지난해 이어 2위에 머물렀습니다. 아마존 최고 경영자 CEO인 제프 베이조스는 재산 1,470억 달러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재산 순위에서 1위를 차지했으며
빌 게이츠와 워런 버핏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3월 4일 월요일 실리콘밸리 저녁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실리콘밸리 저녁 뉴스는 실리콘밸리의 지역 소식을 중심으로 미국 소식과 그 외에 필요한 뉴스를 선정해서 여러분께 항상 도움이 되는 뉴스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더 발전된 뉴스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의견이 있으시면 이메일 siliconvalleykoreannews@gmail.com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족한 가운데 시작하는 실리콘밸리 뉴스는 여러분에게 따뜻함을 전해드리는 방송이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격려와 도움이 많이 필요합니다.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그 옆에 있는 종 그림을 클릭하시면 제가 뉴스 올리는 즉시 알림을 받아보시고 뉴스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위에 있는 분들께 공유해 주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 공유는 카톡이나 텍스트로도 해주시지만 주위에 유튜브를 낯설어 하시는 어르신분들이나 지인분들께 어떻게 보는지 설정을 도와주시면 더욱 훌륭한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유튜브에 가셔서 실리콘밸리 뉴스를 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성원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편안한 저녁 되시고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이 힘입니다.